뭐 차를 이따구로 만들었나, 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 써요.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망가져갖고 2천만 원 내라 그러면 화가 나고 진짜 어느 때 눈물도 나는 거예요. 차를 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배터리를 팔기 위해서 만든 차 같아요. 네, 일로 와보세요. 일로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가 충격이면 여기가 깨져야지. 네. 여기가 깨졌잖아. 네. 코나 탄지 1년 6개월 됐는데요. 차를 타고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오는데 배터리 경고등에 고전압 배터리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차 시동에 안 걸려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센터에 있는 주재원이라는 사람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보상 수리가 안 된다. 네, 외부 충격이 어떻게 운행했는지 모르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저렇게 깨져서 들어온 상태가 일반 수리 처리를 해야 되고 부진 처리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부닥쳤다는 느낌도 없고 제가 운전을 뭐 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만 일하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거는 무상 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우겼던 거죠. 나는 인정 못한다. 그냥 보험 처리하면 나도 마음 편하게 해요. 근데 하지만은 차가 하나 둘 세 대가 있는데 하나를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도 보험료가 뭐 30만 원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잖아. 부분적으로 다 부품을 갈 수가 없대요. 통째로 갈아야 돼. 그 이유 하나예요. 더 이상 들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소비자가 잘못해서 지금 이 차가 깨졌나 저희가 그래서 심사를 했죠. 비파게 검사 시험을 했어요. 침투 깊이만큼 이제 뿜어져 나오거든요. 뿜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랙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머금은 그 침투의 양도 많기. 이게 보면 뭐 살짝 저 정도 부딪혀갖고 저렇게 나갈 일은 거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용접의 강도 부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알아봤거든요. 크랙이 같다. 이렇게 크랙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문가 얘기는 부딪혀서 크랙 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크랙 간 데다가 거의 다 그쪽 금이 갔는데 거기에 탁 부딪힌 거야. 그것도 아주 깊이가 아니라 아주 낮게. 원래 알루미늄이 연석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판과 철판을 꽉 쥐어주는 게 약해져 사실은.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취성이 좀 있어요. 취성이 깨지는 취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크랙인데 이거를 갖다가 메이커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을 메이커에 책임 안 지고 소비자한테 떠넘겼단 말이죠. 보상가 직원하고 현대 강릉 사업소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모여서 배터리를 반을 가르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또 11시에 강릉에 정확히 11시에 갔어요. 춘천에서 떠나갖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답을 준 게 그 배터리 그 제조업체에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을 보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망가진 거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해를 해보나 마나다. 그래서 안 왔어요. 외부 충격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나보고 배터리를 가져가서 그럼 당신이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당신이 밝혀라. 그럼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수술하다가 죽은 사람이면 병원에서도 나보고 가져와서 시체를 가져가서 부검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차에 볼트가 어디 있는지 뭘 풀르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걸 해보라고 하면 한번 누를 때 전압 180 나와, 여기 200 나와. 예. 배터리는 정상. 근데 쇼트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터리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절연 쪽에 불량이어가지고 배터리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재보니까 절연 불량 없어. 아니 배터리 자체에서 뭐 절연의 불량이 아니라 습도가 있어서 이 습도를 감지하는 이런 센서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충전에 제한이 걸어서 배터리 전압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센서가 감지해서 충전을 제한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셈블리로 교환하면 안 되죠. 소비자한테 이거를 다 떠넘기면 장사 2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 팔고 배터리 또 팔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케이스만, 배터리 케이스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얇게 만약에 가면 용접을 안전하게 용접을 해놓은 이 방법을 메이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2,100만 원짜리를 국민가에서 2,400만 원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건 심각한 거죠. 차 갖고 그러면서 명장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더니만은 용접 불량입니다. 갖고 오세요. 첫마디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보다 명장님이 운영하시는 여기가 더 장비가 더 좋은가. 거기는 이거를 들어줄 수 없다. 지게차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나보고 지게차 비용은 어떻게 할 거네요. 이 정비하는 업소에 A센터 매뉴얼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배터리를 교환한 정비소가 많지 않았어요. 그쪽 춘천하고 강원도면 딱 한 군데 있었대요. 그 집을 찾아간 거야. 그런데도 거기서 해본 거야. 어셈블리 교환한 거지 뜯어서 분해해서 갈고 센서 교환은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A센터들이나 이런 데가 그거 다 숙달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 알고 이럴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차를 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정부나 또 메이커나 서비스센터나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매뉴얼을 메이커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다면 그런 실험을 통해서라도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해서라도 그런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바닥 높이를 재보면요. 이게 한 170 정도 돼요. 높이가. 차 바닥하고 이 배터리 바닥하고 160에서 170 사이. 이렇게 되면 조금만 요철 부위를 지나가거나 둔턱을 넘어갈 때 당연히 여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어떤 둔턱이나 요철 부위에서 닿게 생겼으면 여기다 보호 철판을 다시 단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낮은 데다가 용접까지 이 알곤 용접, 미구 용접으로 해놓으면 조금만 충격이에도 이게 깨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못 쓰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예. 이거는 소비자 잘못이 아니죠. 메이커에서 너무 부실하게 만든 거죠.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가 많이 왔다. 약간 물홍동이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방수로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물 들어갈 확률이 항상 있습니다. 타이어의 여기 타이어의 반 정도라면 지금 30cm가 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배터리는 160. 요 정도 되면 배터리하고 물하고 만난다? 보통 최소한 우리가 물홍덩이를 가지 말 때 바퀴의 반을 넘어가면 가지 마라 이런 말 하는데 요 정도만 물로 깊이만 가면 배터리에 물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가 되잖아요.
알루미늄 용접을 딱 했잖아요. 그럼 이게 차 가면 차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얘가 약간 뒤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 이 패킹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자, 이게 보면 이게 봐요. 이렇게 이 패킹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되게 됐어. 그래도 뭐 신경 쓰기 썼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면적이 작은 데는 이게 뭐 방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넓은 거는 저는 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높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게 이게 지금 압축이 있어 좋지만 이게 수축 팽창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여기서 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비를 해봤지만 이렇게 철판이 얇은 것들은 이게 시간에 뒤틀려요. 그 조임이 꽉 안 돼요. 이게 얇은 거는 이게 0점 몇 밀리 요거 두께가 이거야. 이거 벌써 찌그러졌잖아. 봐. 볼트 조이다 보니까 볼록 됐어. 제가 메이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정비의 매뉴얼을 정확히 좀 만들어라. 배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셈블리 모듈로 교환하는 방법 말고요. 또 하나 그 안에 습도가 있게 되면 습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메이커에서 뭘 해야 되면 지금 보호 카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또 알루미늄 용접되어 있는 알곤 용접, 미고 용접은 약간 충격이 입으면 또 취성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 부분에 좀 문제 있고요. 또 하나 배터리 케이스의 패킹이 너무 넓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일로도 물이 패킹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기 때문에 이분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를 이따구로 만들었나? 이거는 진짜 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요즘 불안해가지고 다들 정비소 가보면 내 차 하부 상태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공기압을 많이 넣고 다닌다든가 서스펜션을 개조해서 높게 띄우고 다닌다든가 이거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무대형으로 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갈 테니까 프레임은 해놨는데 또 커버는 없는 거죠? 없어요. 여기 지금 용접됐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원래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전압 배터리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거 뜨면서 이제 다른 경고등들이 다 뜨더라고요. 바로 블루엔젤을 1급 사업소를 가서 차를 맡겼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점검을 받았는데 원인을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경기 북부 사업소로 보냈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모서리 알루미늄 판이 휘어 있더라고요. 모서리 쪽에 한 부분이 습기가 들어가는 흔적이 있다. 레이저 볼까봐. 어디 붙였어요? 여기요. 요 모서리요. 아, 여기 모서리. 근데 제가 이거는 교환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요 모서리가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밑으로.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돌 같은 거 있잖아. 그럼 탁 만나면 이렇게 받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돌출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거면 찌그러지는 거 쉬워요, 이게. 그리고 철판이 워낙 얇잖아요, 이게. 결국은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3mm는 뭐 힘 못 써요. 제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처음에 배터리를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했더니 또 한 2천 몇백만 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이제 자기네들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수리를 하면서 위에 알아보니까 원래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 위에서. 그럼 배터리를 안 갈고 자기네가 그 틈 사이가 생긴 거를 최대한 막아보겠다 얘기를 해줬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보증이 끝난대요. 왜냐면은 이거를 완벽히 수리한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해놓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S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습기가 다 마르고 이제 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갈라. 그래서 이제 저도 아니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한 배터리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냅둬 달라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고치고 나서도 이거 그럼 멀쩡한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확신을 못 해요. 뭐 전자 쪽이니까 이건 뭐 습기가 어떻게 추후에 어떤 이상이 있을지는 자기네들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불안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타고 있죠. 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보증 문제를 물어봤어요. 배터리 나중에 뭐 열화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평생 보증이라는 말에 샀는데 이렇게 고객 과실로 잡혀서 이 배터리를 아무리 새 걸로 그냥 이렇게 갈아 낀 거라도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면은 1년에 2만 킬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보증이. 보증은 교환한 거는 1년에 2만이 맞아요. 이 배터리 전체를 그때 말씀 듣고 다 갈았으면 전체가 다 1년 2만 킬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제 과실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 현대자동차의 품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배터리 전체를 그럼 통으로 다 갈면 평생 보증이 이어가냐? 이게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새 걸로 그냥 다 갈아 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쨌든 고객 과실이 잡혀서 이게 전체를 다 갈면은 다 1년 2만 킬로로 바뀐대요. 저는 그러면 배터리 한 부분을 갈았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나머지는 평생 보증이고 배터리 간 부분만 1년 2만 킬로래요. 평생 보증이라고 해서 사놓게 해놓고 이제 뭔가 알루미늄판 그 부딪히기도 쉬운 부분인데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과실로 돼서 그거를 1년에 2만 킬로로 바꿔버리면 이제 무보증으로 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무보증이니까 다 이제 고객 과실로 계속 잡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거는 2년 동안 썼던 거고, 그리고 지금 거는 새 거잖아요. 그럼 이거가 더 오래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먼저 2년 동안 쓴 거는 평생 보증해주고 새로 교환한 거는 보증 못 해주겠다. 1년에 2만 킬로다란 말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그러면 통째로 그러면 교환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도 1년에 2만 킬로만 보증해준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횡포예요. 이게 갑질이다고. 꼭 이 문제도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들만 심각한 거예요. 현대에서는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 용접 부위라든가 밑에 배터리 판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이거를 직접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보니까 그 첫 번째 그 영상에 나온 그 용접 부위 있잖아요. 동그랗게 거기 그거 막 사진도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건 사실 현대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소비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 명장님 동영상에 이제 하부 크랙 얘기가 나오니까 제 차의 하부 그 크랙 상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다, 하부 상태도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 차가 이제 리프트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전기차를 정비하는 그 리프팅 방식하고 다르게 그냥 11자로 되어 있는 리프트를 가지고 그냥 그 배터리를 지지대로 써가지고 들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그 판 자체가 여기가 난 거예요, 이게. 여기가. 그 다음에 요런 리프트는 괜찮아요. 이런데 그냥 올라가서 그냥 들면 되는데 저는 엑스차, 저게 더 위험합니다. 저거는 그냥 차를 들게 되면 저게 딱 어디서 만나냐면 저게 딱 배터리하고 만나요. 그럼 배터리가 뭐 뒤틀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저건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 이제 배터리 교환할 때는 저거는 사주식은 안 되고 이런 이주식에 떠긴 떠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양쪽에 피고세 주의해서 뜨시면 됩니다. 어쨌든 X자는 안 된다. 왜냐면 정비업소에 저 X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그냥 뭐 동네 가게가 아니라 그냥 그 직영 사업소라고 하는 메이커 직영 사업소에다 맡겼는데 제대로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걸 봤을 때는 좀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알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들어 올렸다고. 저는 이제 기아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이 그렇게 배터리를 지지해 가지고 들어 올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당장에 큰 데미지를 입거나 뭐 큰 충격은 받지 않고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그 크랙 가지고도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 이 리프트를 잘못 올려가지고 그 주변에 크랙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스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런 또 불안감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보면 이걸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안전교육이 또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 놓친 거 아닌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거에만 집중한 거지 이 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정비하는 쪽에는 다 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전기차가 아무리 대세를 하더라도 전기차가 안전하게 가고 또 경제적이어야 되고 정비하기도 어떻게 소비자들 봤을 때 이익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소비자가 지적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는 대기업에서 좀 큰 걸 놓치고 정말 작은 걸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에피볼트에 볼트를 용접한 거 보니까 뭐 미고 용접이나 알고 용접 하는데 원래 속도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속도가. 그 알고 용접은 단점이 빨리 용접을 하게 되면 취성이 발생해요. 깨진단 말이죠. 근데 용접을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이 천천히 돌리는 속도가 달라요. 뭐 얇았다 두꺼워졌다 막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취성이 되면 소비자가 모르게 되면 고전압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전원 장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잘못된 배터리를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전기차는 운행하는 방법부터 차 리프팅 할 때 또 정비할 때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모두 전기차는 다 리프팅해서 자기 차 용접 부위가 지금 어떤지 꼭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전기차를 요 근래에 한 3대를 봤잖아요. 3대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차고 높이가 너무 낮다. 잘못 알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거기 상처를 입게 생겼다. 결론적으로 그거를 만약에 상처를 입게 되면 소비자 과실로 돌리게 돼서 소비자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겠구나라는 생각해서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수록 지금은 뭐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역시 계속 내려갈 수 있고 결국 수입차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저도 수입차 쪽에 많아지고 국산차가 줄이는 건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저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메이커 쪽에서는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가 지금 보완될 부분을 원래 우리보다도 메이커에서 먼저 알고 보완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그것을 보고 꼭 좀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요. 예전에는 어셈블리 통째로 교환하던 그쪽의 어떤 기준에서 이제 부분으로 케이스만 교환하거나 뭐 이렇게 팩만 또 교환하거나 팩만 이렇게 교환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수정을 해줬다는 그 기업에 대기업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코나한 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코나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2,400원 주고 돈 내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갔고 또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뭐 니로나 이런 거는 배터리 케이스만 교환해 줄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2년밖에 안 된 차인데 서로가 어느 쪽에는 해주고 어느 쪽에는 안 해줬다면 이거는 좀 내가 메이커로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딪혔던 것들은 그리고 깨진 것들은 소비자 과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가 이거는 책임을 지고 춘천차 코나는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상식은 일반 사람도 잘 모르고 또 정비사도 잘 모릅니다. 또 근데 위험은 많이 내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소비자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 정비사들이 정말 잘 알게끔 메이커에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소방청 같은 데도 제보를 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는 만약에 물로 배터리에 쪽에서 화재 날 때 물로 끄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일반 소비자들도 전기차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소화기를 어느 걸 써야 된다 이런 상식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메이커에서 좀 잘 좀 홍보도 해주고 좀 지식을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이걸 안 하고 감추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대응으로 간다면 저희 명장부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원인이 메이커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가면서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갈 테니까 메이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나쁜 감정 갖지 마시고요. 아, 정말 좋은 수술이구나. 우리가 놓친 것들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메이커 저희 거 구독해 주세요. 소비자가 왕대접을 못 받더라도 고객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명장모색은 끝까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장모색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변입니다. 요즘 해외에서도 그렇고 특히 뭐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화재가 일어났다, 뭐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배터리가 요새 전기자동차가 왜 폭발을 하는지 이게 낭비인데 우리 저 명장모색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전기 화재가 일어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요 놈이야, 요 놈. 그죠? 요거와 요거는 거의 전기 화재가 없었는데 리튬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마 뉴스에 들어봤을 거예요. 핸드폰이 사용하다가 신형이었는데 사용하다 뻥 터져갖고 귀가 다치거나 그 리튬 배터리입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작동을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활성화 작동되면 열이 발생해요. 열이 온도가 올라와서 압력이 발생해요. 이렇게 압력이. 만약에 100도가 넘어가 되면 압력이 높아갖고 배터리가 뻥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예요. 이것도 리튬 배터리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얘가 이제 작동을 하면 당연히 열을 받죠. 그럼 열을 받으면 이거 냉각시켜야 돼요. 냉각을 못 시키면 이 리튬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 양량이 작으니까 이렇게 블로 모터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이걸 냉각시켜요. 배터리 열 받는 거는. 또 전기와 엔진 힘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불이 별로 안 나는데 전기 자동차는 이 배터리 힘 갖고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 모터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냉각수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죠. 근데 냉각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확실하게 100도 이하로 냉각을 하게 되면 화재 위험은 없지만 전기적인 작동도 많고 화학적인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냉각 계통에 문제가 되면 화재가 날 확률이 있다 됩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크죠. 거의 평수로 따지면 한 평 정도 돼요. 자, 이 정도 되는데 이 배터리는 공기로 냉각하는 게 아니라 물로 냉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용 배터리 전용 냉각수로다가 이거를 이제 냉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절연이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물하고 일반 부동액을 섞게 되면 이 배터리가 폭발했을 때 그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이라는 게 물하고 만나게 되면 물 성분하고 만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계속 코나 뭐 중국에서 그런 화재건이 나면서 이제 뭔가를 알아서 배터리의 냉각수를 교체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에 냉각수를 쓰고 있는 부동액이었습니다. 일반 부동액과 똑같아요. 불이 붙죠. 그리고 이 절연성이 떨어집니다. 절연성이 없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는 배터리 전용 냉각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불이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절연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하고 만나더라도 폭발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 부동액은 만약에 절연성도 떨어지고 불이 붙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열됐을 때 압력이 되고 폭발이 뻥 터져버리면 물하고 만나면 아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부동액으로 쓰는 냉각수하고 배터리 전용 냉각수하고 불이 붙나 안 붙나 요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전용, 요새 2019년부터 쓰는 배터리 전용 냉각수는 불이 붙나 안 붙나. 자, 보겠습니다. 붙질 않아요. 이거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2019년 이전에 쓰던 냉각수, 배터리 냉각수를 제가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붙나 안 붙나? 네, 붙었어. 자, 이건 배터리 전용 냉각수예요. 아까 불을 붙였는데 붙지 않죠. 불이 안 붙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썼던 배터리 냉각수 2019년 이전 차 제가 볼게요. 붙납니다. 오, 바로 붙었죠. 오, 뜨거워라. 다시 한번 볼까요? 계속 불이 붙고 있어요. 자요. 안 붙죠? 네. 불이 붙었죠? 그러면 요거의 절연 저항이 배터리 전용 냉각수가 강하다라고 했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또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원래 배터리 전용 냉각수는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기존에 넣었던 부동액 냉각수는 물을 사용하죠. 영하 30도까지 간다면 50대 50. 50을 넣어서 써니텐이 아닙니다. 제로 세팅했어요. 장비는 제로 세팅하고 지금 현재 냉각수 배터리 전용 냉각수 저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 하나 있으면 나와요. 2.0 됐어요. 네. 자, 세팅했습니다. 넣겠습니다. 결국은 배터리 냉각수, 전용 냉각수하고 전용 냉각수 아닌 일반 먼저 썼던 냉각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절연 저항이 크다 작다가 되고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기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끼리 합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이거는 결국은 절연 저항이 작다는 거잖아요. 합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전기가 흘러요. 배터리에 흐를 때 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합선이 일어나서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리튬하고
리튬하고 우리가 물하고 만났을 때 정말 폭발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내가 자동차를 50년 하면서 내 리튬 배터리 잘라보기 생전 처음이야. 잘라볼게. 오, 스파크도 나고. 오. 오유. 뜨거워졌어. 우와. 오. 나오는데? 자, 연기가 넣어볼게요, 물에. 넣어볼까? 불 끓는 거 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유, 이 배터리 터져봐야 별거 아니야. 됐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 불났어. 봤지? 불 넣겠습니다. 물속에. 그럼 됐지. 부글부글 막 끓어. 부글부글 끓잖아, 이게. 절대 위험하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 터져봐야 별거 아니야. 됐어. 알았죠? 우리 완전히 쫄았어.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실험 간단하게 1.75V짜리가 이 정도 위험한 거를 느꼈는데 저도 놀래고 우리 PD님들 다 놀랐는데 한 평이 넘는 전기차 배터리가 만약에 냉각계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또 절연 냉각수를 안 써서 만약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 제조사는 사실 2019년 이전에 나왔던 것들은 전부 불러들여서 리콜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 위험 요소를 알았으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산 산타페 사건, 급발진 사건도 원래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했었는데 메이커에서 리콜 안 하고 무상수리하는 개념으로 해갖고 급발진 사고에서 4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메이커가 조치하고 예방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고요. 아직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어떤 메이커나 초보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할 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예방할 건 예방하고 또 조치할 건 조치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전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우리 전기 자동차가 누이는 그날까지 안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명장모색의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병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시리즈를 3탄 내보냈거든요. 이번에 4탄을 만듭니다. 진짜 배터리가 화재 났을 때 진짜 폭발을 하는지 아니면 불이 더 확대가 되는지 이 실험 하나 하고요. 물속에, 강물 속에 이 차가 전기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니면 또 프레스에 눌린 것처럼 차가 그냥 꽝꽝 했을 때 찌그러졌을 때 배터리는 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배터리 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배터리를 옮겨 놓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꺼졌어. 여기만 위에만 냉각된 거야. 위에만. 여기는 다시 불이 붙어 있어. 저건 바닷물, 요거는 수돗물. 자, 넣어볼게요. 우리 명장본사에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실험을 4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배터리가 아주 충전이 완충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벌써 차에서 내린 지가 한 달 넘은 차예요. 많이 방전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전기자동차 정말 화력이 대단하구나, 잘못한 폭탄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물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바닷물도 강물도.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도 한번 집어넣어봤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물에도 한번 넣어봤을 때 수소가스가 팍팍 나오는 거 보니까 리튬하고 만나면 수소가스가 나오구나, 화력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알았고요. 불에다가 배터리를 얹었을 때 태워봤더니 그래도 불꽃이 한번 푹 올라오면서 크게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화재가 증폭되는 건 좀 느꼈고요. 사고 났을 때 프레스로 눌러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딱 하나, 이거 한번 원래 한 3개 해보려다가 하나로 해봤거든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저희가 3탄에서 리튬 배터리 하나 잘라봤을 때 불이 확 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3개인 줄 위험할 것 같고 하나로 해보자 해서 프레스 눌렀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상상 외로 엄청나게 화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전기자동차는 충격을 먹게 되면, 만약에 배터리에 충격을 먹게 되면 큰 화재는 물론이고 폭발의 의미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거가 가스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죠? 어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이 철판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차가 붕 뜨잖아요. 중국에서 충전할 때 보면 차가 붕 떴다 내려오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왜냐면 압력이 형성돼가 이 폭발 압력에서 차가 붕 들렸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가스를 빼는 데가 있어야 될 텐데 당연히 있겠지 했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잖아요. 야, 이거 내 이 코딱지만한 게 2개 여기 붙어 있더라. 콧구멍만한 게.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2개 딱 있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이게 숨구멍이에요. 이게 숨구멍. 이렇게 숨구멍. 일로 그렇게 그 압력이 많이 형성됐을 때 이걸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얇은 철판이 그냥 찢어져가지고 폭탄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메이커한테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 숨구멍 제대로 만들어 달라. 혹시나 이 배터리가 폭발하더라도 그 압력 형성될 때 확 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출 배수. 배출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이 불이 동시다발적 터졌다고 하면 빠져나갈 데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결국 폭탄입니다. 폭탄. 저희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뭐 했죠? 여태까지 그동안에 현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뭐냐면 국토부에서 야, 니네 리콜해. 이거 문제 있어. 이럴 때 리콜했는데 저희 코나 불난 거 저희가 리콜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내막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터리를 전부 교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는 어디를 보고 하죠? 현대자동차 메이커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부품을 누가 뭐 만들다 우리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네가 리콜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5개 업체한테 책임을 살짝 돌려놨더라고요. 뭐 LG 배터리 문제 아니냐, 셀의 문제다. 여기도 뭐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뭐 증거도 없어요. 급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사진도 없고 그냥 말로만 던져놓은 거예요. 결국 이 책임을 LG한테 살짝 돌렸다 이거죠. 저는 LG한테 돌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부정하는 바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전쟁이 뭐죠? 거리 전쟁이에요, 거리 전쟁. 우리는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어. 이 전쟁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안전존을 유예해야 돼요, 안전존. 원래 급속 충전은 80%, 일반 충전은 90% 이상 충전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알고리즘을 살짝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게 거의 100% 가깝게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증명하도 이게 국가에서 나온 자료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원래 90% 그러니까 400V에서 412V에서 400V에서 90%만 해야 되는데 거의 97%까지 충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안전존을 벗어났어요. 자, 그럴까지 충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각 셀당에, 이 각 셀단의 극판에 갖다 이 전압 차이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면 굉장히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저항이 받게 되고 이 분리막, 여기 이제 배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각 돼 있었잖아요. 이게 분리막이 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깨질 수가 있어요. 분리막이. 요게 이렇게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럼 플러스 불꽃이 일어나겠죠. 결국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래는 메이커에서 이렇게 각 셀단에 전압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배터리 밸런스 컨트롤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기아에서는 셀 모니터링 유니트, 이게 뭐냐면 각 셀단에 전압 차이가 생기면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가 하냐?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니트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BMS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컨트롤이 우리가 규정치의 알고리즘이 원래 안전쟁 배터리하고 궁합이 딱딱 맞아야 돼요. LG에서 만든 배터리하고 캐피코에서 만든 그 BMS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해가지고 뭔가 궁합이 잘 맞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궁합이 어긋났거나 아니면 각 셀단에 전압 차이가 생겨서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부풀러 버리게 되면 폭발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단 말이죠. 또 분명히 이번에 현대에서 BMS 리콜할 때 아마 충전량을 좀 바꿀 거예요. 한 번에 왕창 급속 충전하는 양을 전류를 줄일 것이고, 또 전압을 올리는 데 있어서 90% 100%까지 안 하고 아마 90% 이하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받게 되면 아마 분명히 운행거리도 조금 줄 겁니다. 분명히 좀 줄 거예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몇 대 팔았냐면 전기자동차를 120만 대 팔았습니다. 120만 대 파는 동안에 화재도 났죠. 당연히 테슬라도. 몇 대가 나냐면 23대 났어요. 23대. 자, 그런데 코나 이 전기차가 지금 화재 나는 몇 개 났냐면 7만 7천 대 판 중에 14대가 불났습니다. 그럼 프로토리가 얼마예요?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보면 BMS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아니면 셀 모니터링 유니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 밸런스를 감지하는 센서가 많지가 않아서 한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5개 가지고 저기 294개 배터리를 감시하는 데서 한계가 느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불이 안 나는 나라의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에 있는가, 또 센서도 그만큼 돼 있는가라고 하고 싶고요. 배터리 냉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냉각수에 대해서. 냉각수도 당연하게 처음에 그냥 일반 부동에 썼다가 요새 저런 냉각수 썼지 않습니까? 자, 저런 냉각수가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냉각수가 안전한 겁니까? 당연히 저런 냉각수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전기자동차의 리튬 배터리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냉각판이 필요합니다. 이 냉각판 위에 이렇게 배터리 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 장이 쫙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냉각수가 기존의 냉각수는 이거 부동에 이거 넣었었거든요. 전기가 흐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는 물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폭발의 위험이 있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절연 냉각수 된다 이거죠. 이 절연 냉각수. 그렇죠. 그런데 뭐 절연 냉각수는 이번에 리콜 기준에 빠져버린 자체도 저는 좀 굉장히 불만 아닌 불만을 갖습니다. 당연하게 이번에 리콜 기준에서 당연히 절연 냉각수도 바꿔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보호카바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보호카바 바로 했잖아요. 강하게 티타늄으로. 근데 우리는 아예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16cm, 17c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보호 카바, 그다음에 절연 냉각수, 그다음에 BMS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어떤 LG한테 책임감을 이렇게 몰지 말고 진짜 어느 쪽에 문제 있는 거를 대기업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제 BMS 업그레이드 받을 때까지 그동안에 급속 충전을 많이 했던 차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급속 충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긴 시간, 7, 8시간 충전하는 게 더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설정을 하잖아요. 충전량을 설정하게 되면 됐으면 80% 이상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절연 냉각수를 현재 안 썼다라고 하면 됐으면 절연 냉각수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만약에 리콜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해주더라도 절연 냉각수 바꾸도록 하고요. 또 하나, 배터리에 보호카바 메이커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국민청원을 하든 아니면 또 뭔가 소비자 운동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에 사탕깔이 나온 영상들을 쭉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메이크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라든가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이런 자동차 쪽이 발전되길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명장보전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타이어가 없어. 예. 그 일반 타이어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상술이 아니냐? 왜 양 두 번을 다 바꾸냐? 오해하실 만해요. 안녕하세요. 명장본색의 박병 명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기차라는 주제인데요. 전기차가 상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도 많지 않고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전기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아주 세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안전과 가장 밀접한 게 자동차 타이어이기 때문에 오늘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송정보대학 안진용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송정보대학 스마트 자동차 기계학부 안진용 교수입니다. 우송정보대학 사실 제가 지난해 예. 한번 가봤어요. 특강하러 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학교도 엄청 크고 예. 또 밖에도 정비하는 샵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비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의과대학은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동차를 가르치는 과에는 자동차 병원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모토가 학생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정비샵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고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현장에 필요한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원래 밖에 나오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이미 그 적응을 학교에서 다 하게끔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굉장히 든데. 또 의외로 전기차에 대해서 예. 또 우송정보에 대해서 현장에 강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학교를 운영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학생들도 복 받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게 궁금한 내용 꽤나 있거든요. 사람들도. 예. 그래서 전기 자동차 타이어하고 일반 타이어가 다르잖아요. 예.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무의 배합 재질이 틀립니다. 기존에. 예. 그리고 케플라이를 보강을 하는데 트레이드의 외부에 골격을 유지해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비뼈 두께가 내가 3cm였는데
덧대 갖고 5cm를 만든 겁니다. 오. 그럼 튼튼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명음을 줄여주는 그 폼이 장착되어 나오는데 이런 폼이 장착되죠. 이런 폼이 붙어 있는데 재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음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냐. 네, 네. 그 이 폼이 하는 역할을 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공명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공명음이 있기 전에 회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타이어 내부에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회절음을 이 폼이 진동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진동하는 소리를. 그래서 더 이상 휠 내부, 타이어 내부에서 소음이 나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 폼이. 긴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전기 타이어가 없어. 예. 그럼 일반 타이어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예. 그럴 때는 공명음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니 예. 이런 스펀지 갖다가 예. 해서 그 차에다 붙이면 예. 전기차 타이어처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조사별로 네. 타이어 물성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고무의 배합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 배합이 틀리다는 얘기는 회전 저항비도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차량이 쏠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자동차가 생각하는 제어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기 타이어는 지금 교수님 말대로 재질도 다르고 안에 폼도 들어있고 하면 지렁이로 그냥 떼우고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전기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떼우는 게 맞나요? 데이터가 확실치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수로 봤을 때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차를 일반 지렁이로 펑크를 떼어 놓으니까 한 70에서 80% 가량이 3에서 4개월 내에 공기압이 새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다시. 차량 무게가 더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사실은 다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몇 번을 했었어요. 어제 답이 간신히 나왔어요. 뭐예요? 토크가 좋으니까 가속을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배가 부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일정 속도로 가면 다시 이렇게 펴지거든요. 지렁이가 거기서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거를 버티려면 스탬 패치, 우리 일명 버섯 배치라고 하잖아요. 수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교수님, 예. 우리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 있잖아요. 이거 전기차도 그렇게 있을 텐데 예. 그러면 타이어 유치 교환이 예.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10,000km 정도에 한 번씩 위치 교환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오닉5나 EV6나 국산차들은 대략 타이어 수명이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같이 위치 교환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기자동차라 그래서 크게 내연기관으로 다르진 않으니까 일반 내연기관처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 그 무게라든가 또 그 출력이 토크가 크기 때문에 예. 공기압의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이어의 일단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일반 타이어보다. 예, 더 무겁습니다. 아까 무겁군요. 말씀드렸듯이 케플라이 보강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거워요. 무겁구나. 근데 전기차 타이어는 제 생각에는 더 무거운 게 좋아요. 회생제동 때문에. 회전제동 때문에. 예. 공기압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TPMS가 달리고 나서 운전자들이 너무 그걸 신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TPMS 경고등이 들어와야지만 타이어를 공기압을 측정하는. 공기압을 측정하러 가시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러면 연비도 나빠지고 타이어에 이상마모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 제조회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기압을 넣어줘라라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장착하고 나면 그 고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못 넣으셔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한 뭐 200kg, 400kg 이렇게 500kg 무거울 텐데 예.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의 서스펜션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가 회생제동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에 사실은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10만 킬로 정도 탄 거를 실제로 서스펜션 쪽 점검을 한번 했었어요. 부식류들이 크랙이 좀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귀찮아진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잘 봐야 되는구나. 하중이 나가다 보니 서스펜션 부품들이 또 잘 망가지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얼라이먼트들이 쉽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요거에 관리하는 제가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서스펜션 관련 부품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 위치 교환하시면 전혀 안 보여요, 눈에. 교수님 오늘 먼데 오셔갖고 정말 귀한 말씀, 아주 또 좋은 말씀, 또 정보가 될 수 있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명장모스 스튜디오 오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토크하면서 좀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장모색의 박병명입니다. 1886년도에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현재 자율주행차까지 왔죠. 우리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김재희 교수님을 모시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궁금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출연해 주신 우리 김재희 교수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희 교수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에 특별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책들 구해다가 번역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솔직히 좀 목마름이 이제 풀리지 않잖아요. 아, 정말 이 책이야라고 한 게 우리 김재희 교수님 공학책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기술의 진짜 바이블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그동안 쓰신 책들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친환경 전기 동력 자동차 요것도 해서 이게 이제 상 받으신 거죠? 예, 이게 2022년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됐어요. 예. 이번에 나온 게 여기 인공지능 연결 기반 자동 추월 예,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한번 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독일 책을 일본 사람이 번역한 책을 우리가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간에 번역 오류가 있고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약 17년 동안 정비를 하고 기능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독일역을 갔기 때문에 현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전부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또 그대로 섞이는 것도 그래서 인공지능 연결 기반 자율주행 차량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자율주행 시스템 단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실제로 지금 5까지에서 6대 단계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수준 0은 지금 우리가 일반 타는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준 1은 그럼 어느 차냐? 앞으로 가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약간의 자동 기능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 2로 가면 이걸 부분 자동화라고 그러는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행 속도하고 주행 방향을 동시에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준 3 가면 조건부 자동화라고 해가지고 2까지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했어요. 개입을 해야 되는데 수준 3 가면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수준 4 가면 고도의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경로만 있는 어디로 해서 가자 하면은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이 100% 수준에 비해서 이제 5% 수준 정도를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율주행차 2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를 쫙 들어보니까 고도의 기술이 발전하면 고도의 또 테러도 가능한데 당연히 뭐 방지 장치는 메이크를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100%예요, 100%. 네. 가능성이 100%라고 보면 됩니다. 연결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약 1억 줄의 컴퓨터
코드 줄 수가 1억 줄 정도 돼요. 오, 네. 화성 탐사선 우주선보다도 더 코드 수가 많아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 1억 줄의 코드인데 인간이 이 컴퓨터 코드를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약 10,000줄당 오류가 1개 정도로 봐요. 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 코드 수가 1억 코드니까 약 10,000개의 코드 오류가 있다네. 프로그래밍 코드 오류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오류가 생겨서 차가 중간에 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현재 자동차 중에서도 타이어 압력 센서 이런 경우는 외부 무선으로 자동차하고 통신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센서에서 나오는 것을 자동차가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외부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키, 리모트 네. 컨트롤 키도 외부 사람이 인터셉터 할 수 있어요. 네. 자동차가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해킹이라든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자동차하고 달리 녹수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녹수 센서가 들어있으면은 녹수 센서에 요소수를 우리가 주입할 별도의 탱크를 또 달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녹수 카탈리자도 촉매기가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품이 하나 더 붙으면 붙은 것만큼 고장 빈도수가 높아지고 고장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부착되고 소프트웨어가 부과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현재의 레벨 1의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이버 공격에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기계 오류라든가 컴퓨터 오류라든가 소프트웨어 오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자는 온도나 습도나 진동이나 어떤 충격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뭐 요철불이 지나간다. 또 온도가 갑자기 추워졌다. 갑자기 더워졌다. 막 이렇게 눈이 와갖고 또 이쪽 한쪽 센서가 얼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도 대처하는 능력들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아이, 그거 뭐야, 또 뭐라 말하지. 왜냐하면 카메라는 렌즈에 안개만 껴도 먼지만 껴도 성능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진동을 해서 아니면 자동차에 너트 하나가 풀려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위치가 약간만 달라져도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날씨가 습도가 많아지면 예를 들면 라이다나 이런 게 센서가 성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자연 앞에서 이런 환경 변화라든가 날씨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취약하다고 봐야 해요. 물론 안 맞는 센서가 있죠. 예를 들면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강해요. 라이더나 카메라보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라이더 하나 있는 것마저도 제거하고 카메라하고 초음파 센서로만 자율주행 하겠다 그래요. 그 논리가 뭐냐? 인간은 운전할 때 눈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네. 뇌로 판단한다. 그럼 뇌는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눈으로만 보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다리에 무슨 센서가 붙어서 그걸로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뭐가 더 많아져야 돼요? 뇌가 일을 더 많이 해야죠. 그리고 센서를 한 가지만 카메라를 여기저기 붙여서 카메라만 컨트롤하는 거하고 라이더, 레이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붙여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센서를 조합해서 어떤 그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훨씬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는 값싼 카메라로만 간다. 그게 테슬라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테슬라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은 사실 듭니다. 왜냐면 저도 자동차 전자엔진을 고쳐보면 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장 변수를 적게 하려면 그래도 한두 가지 가지고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인공위성 신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받으면 조금 더 정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인공위성이 기반이 안 되는 나라는 조금 뭔가 오차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현재로는 그 자율주행을 하는데 레이더, 네. 라이다, 카메라.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 뭐 이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GPS 신호. 네. 자동차 자체에서 자동차 휠 센서하고 그러면 이제 휠 속도를 계산할 네, 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서 스스로 그 내가 얼마 거리 갔다 어느 정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 인공위성 자체에서 GPS 센서 자체도 안 들어온다고. 네. 그러면 터널을 지난 다음에 GPS 신호가 오면
그 자기가 걸어왔던 거를 보정해서 제대로 잡아서 갈 수 있는 거죠. 테슬라처럼 카메라로만 다 하겠다. 네. 또 다른 회사처럼 레이더로만 다 하겠다. 또 어떤 회사는 지도 필요 없다. 근데 우리 지금은 뭐 정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지도 필요 없다는 회사들이 많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발전 속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센서를 적게 쓰고 잘 가게 만들 수 있는 회사. 그 회사가 그런 회사가 성공하겠죠. 그러겠네요. 장기적으로 네, 봐서. 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들이 좀 참고할 만한 게 여기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 시대가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존의 기계로 일하던 것을 다 이제 컴퓨터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알고리즘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이제 전문 인력으로서 대우받는 시대가 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비를 하는 거예요.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그 기술자가 최고의 기술자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 업계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오죠. 왜냐하면 로봇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면 상당 부분의 직업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는 앞으로도 인간이 하게 돼요. 네. 기계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기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미리 무슨 부분이 고장이라고 떠도 이 고장이 어느 한 개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리킬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핵심은 하나만 고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현장 정비사들이 경험할 거예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요즘에 디젤 자동차에서 넉스 센서 같은 경우에 넉스 시스템이 잘못이다, 분사가 잘못이다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선이 단선됐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센서가 오류라거나. 그런데 인젝터가 잘못이라고 나온다. 분사 인젝터가. 그 분사 인젝터를 교환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안 맞는다. 이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피드백 해줘서 개발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능한 정비사하고 유능한 설계자가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사가 최소한 알고리즘을 내용을 깊이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는 알아야 될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차에다가 센서 컴퓨터 같은 거 장착을 해요. 사설로.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퀄리티가 있는 센서 같은 걸 만드는 게 독일인데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거는 L3다, FSD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NO. 그런 차를 돈 많은 사람은 교수님,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일반 차에다가 자율주행에서 쓰는 센서 컴퓨터 같은 거 장착을 해요. 사설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다든가 중경사를 입었을 때 당연히 보험에 있어서 안 해줄 것 같고 허가를 안 받고 하게 되면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무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수천 엔지니어들이 해도 아직 레벨 2에 머물러 있는데 사설로 만들어서 이걸 뭐 자율주행 할 수 있다라고 차에 부착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미국 웨이모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고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간다. 2017년이면 L3에 간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2017년이 지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L2도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테슬라 자기네들이 뭐냐면 우리 거는 L3다. 독일에서 NO.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럼 교통사고 많이 난다. 그리고 너희 거는 우리가 보니까 아직도 레벨 2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근데 특히 전기 자동차에 유독 자율주행의 시스템들이 많이 기반으로 깔려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어하는 게 편해서 그럴까요? 원동기 종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제어가 복잡해져요. 그렇죠. 앞으로 전기 자동차에는 동력 자체도
모터, 구동 모터 자체도 전기적으로 가니까 전기 장치를 탑재하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 전기로 가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용량이 커지면 소비 전력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전력을 많이 소모해요. 센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 손쉬운 것이 전기 자동차에 그냥 탑재하는 게 손쉬우니까 전기 자동차에다가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기 자동차에 만약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하면 원래 전기 자동차 순수한 전기 자동차였던 거리보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장착된 게 거리가 더 짧아질 수도 있다가 되거나 아니면 배터리 공량을 더 키워야지 그 거리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네요. 전기 자동차의 가장 약점이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배터리 값이 자동차 가격의 뭐 심한 데는 절반까지도 가요. 맞아요. 20%, 30%, 뭐 40% 가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재료값이 올라서 배터리 값이 내리지 않는다. 그럼 10년 후에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배터리를 교환할 소비자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전기 자동차에서는.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는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리느냐 하는 문제가 개재돼요. 비근하게 어떤 거를 제한하냐면 완전 충전하면 500km를 갈 수 있다. 근데 절대로 500km를 다 가버리면은 배터리가 10년도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기 자동차 사는 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이걸 출퇴근할 때 약 한 100km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럼 100km 가면 한 80% 수준으로 낮아져요. 그럼 가서 충전 다 시켰다가 또 집에 와서 다시 밤에 충전시켰다가 이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배터리를 2배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급속 충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배터리 수명이 더욱더 단축될 확률이 높고 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전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온도가 높아져서 화재라든가 폭발의 위험도 있잖아요. 왜냐면 높아지죠. 리튬 배터리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전기 자동차는 급가속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급가속을 하면 배터리에서 많은 전기를 일시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분 난다고 전기 자동차를 몰고 시속 130, 150으로 막 밟았다. 그러면 배터리 너는 망가져라 불나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서행해야 돼요. 많이 달려 100km 정도, 7, 80km로 달리는 저속을 선호하는 운전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차, 현재로서는 배터리 기술상. 그래서 현재 화재 난 거 보면 이 저속에서 충전하다 화재 난 것도 있지만 달리면서 화재 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일 수 있어요. 불이 나는 게 물론 배터리 자체의 물리적인 결함 때문에 날 수도 있지만 배터리 냉각이 제대로 안 되는 지금 시스템 상태인데 빨리 가야 된다. 고속도로에서 뭐 130, 140을 밟았다. 그러면 배터리 안에서 화학작용해서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좋긴 좋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도로가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되겠지만 개인이 모는 승용 자동차에서 공공도로를 달릴 수 있는 레벨 5 자동차는 걸리기도 오래 걸릴 것이고 개인정보가 많이 보호되도록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기존의 다른 현재 차들에 비해서는 사이버 공격 위협이라든가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 세계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요. 그런 거를 타겟으로 해서 천천히 가는 거지. 천천히 잘. 대신에 L2를 잘 만든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교수님, 끝으로 우리 자동차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자동차 정비사들한테 한 말씀 좀 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전기, 전자를 빼고 앞으로 자동차를 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정비를 하라. 그리고
이 자동차 정비는 서두에 말했듯이 없어질 직업이 아니다. 영원히 사람이 해야 될 직업이다. 이 직업을 갖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야, 그렇게 마감을 짓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쭉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앞으로 정보도 많이 주셔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방송 잘 보시고 또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직업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먼 데까지 오셔서 또 좋은 책 소개도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장모색의 박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